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뉴스 특보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파면입니다.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헌법재판관 모두가 파면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동안에요, 8대 0부터 4대 4까지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추측과 추정이 난무했지만 8명의 재판관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파면이었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헌재 선고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122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기다 다 잡혀간다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1차장한테 어떠한 지시를 죄송하고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먼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좀 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상수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승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서 영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이라고 하죠. 그동안. 그러면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대통령으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존중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조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오늘 대통령은 오늘 파면이 됐고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정도로 됐다 하여 이것에 대해 너무 또 비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을 통합하고 예.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일단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 또 다행인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예. 불복의 메시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다라든지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크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뭐 내려놨다, 나는 그동안 수고했고 뭐 감사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탄핵 반대하는 집회로 분들로 하여금 뭔가 여기서 불복하고 뭔가 저항 운동을 할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빨리 나왔다는 것도 뭐 다행이다는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승복과 불복의 한 중간 지점에 와 있다. 그렇죠. 승복도 불복도 아닌 모호한 메시지로서 양쪽 다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뚜렷하게 승복하기도 싫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복하는 메시지는 낼 수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간 지점에 모호한 표현으로 예. 어느 지점을 찾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헌재의 선고 요지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초반에요,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요, 내란죄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거 요지를 얘기하면서 앞부분은 적법한지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이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끌었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했던 부분. 탄핵의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철회했으니 탄핵이 무효이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하나요. 저게 빠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했다면 통과가 안 됐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헌재에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쟁점 대립이 치열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법조문의 변경만 있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적용하는 법조문에 있어서 일부 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변경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만약에 내란죄가 철회되고 빠졌다라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사항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왜 인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느냐 여부였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헌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수 대변인. 대통령 측에서는요. 계몽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엄을 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간 빌드업을 해왔던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8대 0으로 기각한 바가 있죠.
대통령은 이와 같은 탄핵 심판 청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계엄의 어떤 사유로 삼았지만 예. 그때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힌트처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탄핵이 반복되는 것이 계엄의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일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조금 법률가들은 그걸 보면서 약간 힌트를 얻은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결정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사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청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 심판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데 그것을 굳이 계엄으로 풀 필요는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해준다. 예. 이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지난번 검사 탄핵 그 기각 결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일관되게 의견을 유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계엄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글쎄요. 헌재는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쯤 다들 예측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국무회의의 정당성이 없었다. 그리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그렇게 느꼈을 정도라면 이 국무회의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예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발언, 비슷한 증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법한 판결을 내렸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군경을 국회에 투입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깨는 장면 다들 보셨죠. 이 장면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헌재의 판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의원이었냐 유원이었냐, 홍장원 전 차장부터 곽종군 사령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이 거의 하루에 3명 정도의 증인이 출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이어져 왔는데 예. 그때 주목했던 부분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첨예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다투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의 이제 주제였는데요.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한 오늘의 선고 내용을 좀 보면 증인들의 그 헌재에 출석해서 한 증언 대부분을 인정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한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도 당시에 아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그러한 정확한 워딩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문에 담음으로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지우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검찰 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 결국에는 조서에 있는 내용이겠죠. 6차례 전화를 했고 다급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사실관계를 전부 다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정당의 이제 활동이라든지 의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고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을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보신 바대로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 소추 사안이 뭐였냐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보고 짧게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 부분을 정확히 읽어보면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일반인에 대한 이제 체포조 가동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결정문에 이 법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나의 쟁점화를 한 것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조 부분에서 이렇게 함께 이제 적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했다. 이것은 이제 체포조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그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혹시나 행정부에 원하는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압력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성추행 부의자님 결과적으로 보면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위협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원래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는 건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위반인데다가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기존에 있는 비상계엄보다 법을 어겨서 법을 넘어서서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통 그 삼권 분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의 독립을 아주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중 사법부가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가장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행정부가 행사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아주 제대로 짚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5가지 소추 사안에 대해서 헌재는 모두 다 위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인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대하다고 헌재는 봤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 모든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여부, 두 가지 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그 중대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 수호 의지라는 측면의 주관적인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뒀다면 예. 지금은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헌법 수호적인 관점에서 이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너무나 크다. 아, 자체가 계엄 자체가 이 자체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다소 그 이후에도 논란이 있는 것이 이것이 탄핵에 과연 이를 만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한들 그 위헌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그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던 건데 박근혜 그랬죠.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대성을 인정해서 예. 탄핵에 이르러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계엄 행위 자체가 너무나 위헌 위법적이라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이 행위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결정에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다시는 이런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정치가 해야지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위헌 위법적인 예. 계엄이라든가 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것을 천명한 그러한 결정이라고 볼 수 그런 있겠습니다.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또 했습니다. 네, 오늘 직접적으로 헌재가요. 쓴 거죠. 예. 네. 쟁점을 정리해 봤고요. 오늘 또 헌재 선고 과정에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문영배 대행이 모든 걸 이제 주문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양지민 변호사님, 김영두 재판관을 툭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인지를 하셨을 것 예. 같은데요. 문 대행이 이제 가운데에 착석을 해서 쭉 이제 주심 재판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장이다 보니까 예. 이 선고문을 쭉 읽었고 그리고 퇴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뭔가 격려하듯이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러한 예, 모습이 지금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김영두 재판관을 등이랑 어깨 이렇게 좀 치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4월에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김영두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옆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모든 재판관들이 그렇겠지만 평일을 장장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죠. 계속 이어오면서 아무래도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이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툭툭 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헌재는 오늘 주문과 선고 요지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왜 늦었는지, 왜 저랬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대 0으로 인용을 할 거였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저희가 추정하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보충 의견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요. 변론 종결 선고까지 14일, 11일, 이번에는 무려 38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어요. 8대 0으로 이미 평결을 통해서 결론이 뭐 늦게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였다면 먼저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선고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합의하는 데까지 이만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합의까지.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만큼은 이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소수 의견이 쓰여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이 소수 의견의 내용이 또 다른 국론 분열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8대 0으로 어떠한 결론이든 합의를 보고자 끊임없이 재판관들 간에 절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 들고요. 말씀은 평결 전까지는 의견이 나눴는데 그 과정이 길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선고가 있기 전까지 저도 이제 변호사기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어쨌든 이것은 8대 0이 될 거는 같은데 기각 결정을 쓰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 각하로 가던가 아니면 인용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이 절차 문제에 있어서만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이 모두 이 절차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지점과 관련돼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을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고 그다음 형사소송법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이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와 관련돼서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이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 명의 재판관은 각하로도 의견을 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점, 절차적인 위법성의 가능성을 보충 의견으로만 적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5명의 재판관을 설득을 했다면 각하 8대 0으로 갔을 것이고 5명의 재판관이 3명의 재판관을 설득했다면 인용 8대 0으로 가는 형식이 됐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용 쪽의 재판관들이 설득이 됐고 각하 쪽의 입장에 있던 재판관들이 이와 같이 보충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뜻을 남긴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인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의견이 같았을 겁니다. 다만 절차라는 측면을 각하는 절차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절차라는 측면을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좀 있으면서 이게 8대 0으로 모일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예측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혼란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추측이나 이게 이제 정형식 재판관, 김복현 재판관 이름 많이 나왔었죠. 조한창 재판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충 의견에서 이 세 분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하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건데
그렇지만 뭐 대세에는 뭐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왜 늦었다고 보십니까? 뭐 어디까지나 저도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장일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아마도 소수 한두 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왜냐하면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기각, 인용 이 결정을 내리는데 나에게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할 경우 그것을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 유보한 재판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판단을. 그래서 저는 소수의 재판관이 계속 유보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예. 그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데까지 숙고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4월 4일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도 계속 한창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 5대3 교착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5대3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6대2나 만약 4대4였어도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 아마도 소수의 재판관이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는 유보적 의견을 계속 장기화 시켰기 때문에 예. 이게 길어진 것이지 이런 뭐 교착 상태 몇 대 몇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결론 나온 이후에도 저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의문은 시간이 한참 흘러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양진희 변호사 이런 가능성은 어때요? 이미 결론은 다 났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이 있어서 그 결론을 조금 뒤로 미룬 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개별 재판관 단위로 봤을 때에는 재판관들이 숙고의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시간에 고려가 되는 요소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제 나온 결정문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그 보충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의견에 정리가 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보충 의견을 낸 것인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완전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에 이를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시간도 각자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놓을 때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라든지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모종의 의견 협치라든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뭔가를 같다라는 있었다. 생각도 예.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각하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이것이 완전히 절차적으로 무효여서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보충 의견으로 결국 정리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결과는 헌재 심판 초기에 나왔던 전원 일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상수 대변인, 글쎄 헌법재판관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지는 뭐 상상이 갑니다. 위협도 많았고 협박도 많았어요. 그래서 경호 문제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2명의 재판관은 이제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만큼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심했던 어떤 재판이 없었죠? 있었나 싶습니다. 예, 너무나 심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들이나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에 갔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엔 재판관들의 마음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그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재판관들에게 맡겨놓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 결정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문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언론에서 거의 그동안 짚지 않았던 바로 사법부 법관들에 대한 위치 추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적시하면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난 계엄 이후 지금 오늘까지 약 한 4달간의 시간 동안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서부지법 폭동, 그다음에 각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재판부, 사법부에 있는 모든 판사들, 헌법재판소도 결국 다 판사들이거든요. 예. 모든 판사들에게 어떤 공통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권분립 체제 아래에서 사법부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들에 좀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예.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이번 결정에서 저는 좀 사법부가 단호하게 드러냈다. 예.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드러낸 겁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이 결정에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거는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 워낙 많은 사상자가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조금 들어온 소식은 저희가 방금 영상으로 봤는데 경찰 차벽 유리창을 깨기 위해서 곤봉을 휘두른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정도? 현재까지는요. 저 정도가 선거 이후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지금 빠르게 좀 일상으로 현재 정상의 모습으로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그동안 지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신변 위협이 있었고요. 스터디, 결혼식 등 개인 일정도 참석하기가 참 곤란했겠죠. 당연히 보이면 물어봤을 테니까요. 또요. 식사하러 갈 때도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했다.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이제 저희가 다시 읽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와 모자까지 착용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신변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경찰은 경호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양 변호사님, 지금 보수 성향의 지금 재판관들을 향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위협적인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이 재판관들의 이름을 사실 구인의 재판관이 있어도 누가 헌법재판관인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원래 많은 게 좀 일반적이다라고 그렇죠. 보여요. 예.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8명의 재판관의 이름 물론이고 얼굴까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까지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다 보니까 보수 성향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의 배신이 뼈아프다 내지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회유 안 하고 뭐 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나누고 정치적인 성향에 맞춰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마치 강요하는 그런 성토의 목소리로 좀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천재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으로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러한 성향만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결론이 나은 만큼 양 진영 모두 조금 자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이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을 폐쇄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었었는데 4시 32분부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지하철 3호선은 운행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예. 또 하나요. 헌재가요. 이례적으로 국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저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그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저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뭐 검토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설시하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문 내용에도 사실 이유의 요지에 담긴 부분이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느꼈어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자초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 역시도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지의 입장이 다 담겼습니다. 예. 그래서 양측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쪽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고 또 국회 측에 질책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번 선고 전에 좀 모두 발언으로서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좀 예측이 됐었는데 바로 선고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결정문에 담음으로써 양측을 조금 질책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합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예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야당과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성치훈 부의장께 이 부분 제가 여쭤볼게요. 네. 뭐라고 했냐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사실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비상계엄을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 왜 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법안을 여당의 협의 없이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깨는 과정에서 야당의 민주당의 그런 입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민주당도 좀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할 얘기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나주는데도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고 본인과 의사를 달리하는 집단 민주당이나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뭔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뭔가 계속해서 대화의 파트너로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당내 목소리나 뭐 시민사회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헌재가 국회도 너네도 대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되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했다면은 예. 저희는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이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유감 표명이나 예.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더 추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 또 하나 박상수 대변 이 부분이에요. 피청구인 대통령입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 의사를 수용했어야 했다. 야당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고 법적인 제도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결정이 나올 때 예상을 얘기할 때 이 기각은 도저히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예. 그리고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만약에 기각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라도 나온다면 자 계엄의 합법적일 소수설에 대한 것이 헌법 교과서에 실릴 거거든요. 이 결정문은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에 영원히 실릴 결정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 저도 지금 이 시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시대에 정치를 하는 여기 성치훈 대변인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담겼습니다. 예.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담겼고 그 수없이 많은 탄핵과 그다음에 입법 독주를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는 또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았던 것들 예.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이 결정문에 그리고 교과서에 영원히 실릴 이 예. 결정문에 실렸고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으로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지만 이 결정문은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영원히 남을 부끄러울 역사를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준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결정문에서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정치를 법원으로 그만 가져와라. 이제 정치를 해라. 제발. 예, 예. 너희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서 정치로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지. 예. 맨날 법원에 들고 와서 그런 다음 판사들 진영까지 나눠가지고 재판부 개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면서 예. 이런 짓 이제 그만해라 라는 예. 거를 영원히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고 주문이 낭독이 되고 어느 쪽에서는 오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느 쪽에서는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정치권에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이 결정문에는 뭐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헌재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짚어본 그 부분, 그러니까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을 이렇게 질책하는 질타의 목소리를 담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 쟁점 부분에서 이것은 제도적, 정치적 부분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도 설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떠한 위기 상황이라고 이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 국회든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인 주체가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결코 헌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더 이상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당장 이제 조기 대선에 또 돌입하게 되면 또 여야가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일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좀 현장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관저 앞 분위기가 양분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지금 관저 앞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탄핵 찬반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더 이상 국회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국민 저항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6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이곳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기쁜 마음으로 집회를 마무리한 뒤 철수한 반면 반대 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집회를 더 이어갔는데요. 다만 오전보다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더니 오후 3시쯤 집회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찰도 방패와 진압복을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남동 일대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두 당 모두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앞으로 전국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특히 국민의힘이 긴박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로 모여서 함께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했는데요. 선고 직후엔 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헌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2개월 후면 대선이라면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의총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일요일에 의총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총에선 탄핵 찬성파들을 공론화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도부 사퇴와 관련해선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에 동조하며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도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건 다시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이 탄핵 심판이 준비 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이제 앞으로의 관심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일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저로 언제 가는 건지 대통령실의 봉안기는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행보뿐만 아니라요. 조기 대선 얘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서정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대통령 측하고 좀 가까우시니까 오늘 오전하고요. 선고가 나고 좀 이후 분위기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놨으니까 예. 아마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뭐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예상 못 하셨어요? 예. 마지막까지도 이제 한 4대4 정도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헌재는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 여론이 양분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8대0 만장일치가 과연 이게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 건지 조금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서영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아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수준이 낮게 보면 안 되죠. 뭐 여론재판입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5대5 나오면 4대4가 나오는 것이고 8대2가 나오면은 뭐 7대1이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군더더기 없이 어떤 반론도 할 수 없을 만큼 피청군 측의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결정문이요. 차곡차곡 예. 다 설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97년 4월에 전두환 씨에 대한 내란 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그때가 나왔고요. 예. 그건 그때는 성공한 구태타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판결이 내려진 거는 실패한 구태타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결정문이 결국엔 97년의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국회 권능에 대한 침탈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의 피청군 측의 절차적인 어떤 흥겹성은 없다. 예. 라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게 예. 그게 법률가로서 또 정치인들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입장이 아닐까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배님 지금 이 선고가 나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결정을 인정하자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설마 불복으로 가자는 분위기입니까? 뭐 노골적으로 이제 뭐 불복을 부추기는 분은 없어요. 예. 아마 이제 변호인단도 성복 이야기를 했고 아쉽지만 뭐 대통령도 이제 직접 메시지에 성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뭐 이런 불복 메시지는 없고 또 이게 불복하기도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지는 관심돼 있어요. 않겠죠? 예, 그러지는 예. 않을 겁니다. 예. 설 변호사님 오늘 목소리가 좀 다운이 되셨네요.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그 문영배 소장이 주문을 말하기 전에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에서 결국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그 주문을 선고하는 시각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문을 선고하기 직전에 시각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 이 파면 결정을 할 때 이전의 사례에도 마찬가지고 이 결정문에서 보면은 주문 선고와 함께 그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부터 실제 대통령의 직이 박탈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인한 그런 예.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1시 22분이었거든요. 그러면 11시 22분부로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즉시 그 시점부터 이제 대통령의 신분에서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예. 물론 그 밖에 관련된 절차들, 뭐 접수 절차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주문 효력이 발생한 시점 그 11시 22분부터 대통령의 직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손정욱 변호사님, 이제 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저 관저는 대통령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관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때 한 이틀 걸렸는가? 예. 근데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고 매정하게 계속 공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름 안 밝혔지만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탄핵에 대해서 매정하게 하루라도 잊지 말고 빨리 쫓아내지 나가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예. 원래대로 하면 주말에 아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공동주택이에요. 예. 그러면 그 경호 문제는 또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주말쯤 퇴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그 경호처나 또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걸린다 해서 너무 매정하게 세입자 쫓아내듯이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더 국론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서 변호사님도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참모들도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관저에서 나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제가 알아본 대통령실의 직원이나 예. 그거는 경호처 포함해서 아마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왜냐하면 선거가 많이 늦어지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추천돼 있고 또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거 준비를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데서 장기간 지체할 건 아니고 예. 아마 이제 곧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파면 이틀 뒤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집이 비워져 있었을 테고 좀 물리적인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2, 3일 정도 이사 준비를 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지요. 예. 근데 그걸 갖고 매정한다 안 한다 할 건 없어요. 공직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일의 세태를 대비해서 인용이 됐을 때는 내가 즉시로 비워주는 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다라는 거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사적으로 민간적으로 우리 한 2, 3일 정도는 하는 게 우리의 상규인데 예. 매장에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적 관계에서 서로 좀 친한데 예. 형제 간에 도의가 있었는데 형이 아우를 쫓아낼 때 그런 상황의 어떤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즉시로 퇴거하지 않게 됐을 때는 죄를 물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흘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일이요. 아마 그 당시에도 5대3 기각을 예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 세리에 있다 보면 예. 당연히 이게 인용이 된다 손 치더라도 경호처나 나머지 참모들이 짐 싸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옆에서 참모들의 어쩔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바. 예. 이틀 뒤에 옮기든 3일 뒤에 옮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장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이동함에 있어서는 즉시로 서두르는 모습은 예.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예. 서로 간에 그게 신의성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정빈 변호사님 절차만 한번 따져 볼까요? 만약에 이제 서 소장님 얘기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걸 강제로 퇴거하는 절차 같은 것도 다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선 윤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현재 예. 이제 관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뭐 퇴거와 관련된 소송이나 혹은 뭐 가처분 같은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뭐 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퇴거 불응죄를 물을 수도 있고요. 다만 예. 이제 이런 법적 절차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도 뭐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몇 주 이상은 최소한 걸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결국에는 퇴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장면 자체가 조금은 뭐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그러면 경호처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경호 사안 이런 규정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제 전직 대통령의 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퇴직을 한 대통령 그리고 파면을 당해서 퇴직을 하게 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예우나 지원 경호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파면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면은 연금 지원이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교통통신이나 뭐 사무실 지원 아니면은 비서관이나 뭐 운전기사 등 이런 보좌 인력들에 대한 지원 역시도 만약 파면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기를 채우고 난 그 전직 대통령과의 예우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차이가 이제 하나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호의 문제긴 한데 뭐 일단 필요한 경호 병력은 지원이 되고 다만 그 기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짧다는 있어가지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짧아지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런 예우나 경호 차원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낸 입장문을 잠깐 봤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사실상 승복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입장문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이제 뭐 승복 불복 이야기는 없고요. 예. 그 전문을 봐도 이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예.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게 전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승복 불복 이야기는 없는데 근데 이 불복 없다는 거는 이게 승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판결은 내려진 거고 저는 사실상 그 승복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장이 없어도 그런 단어가 안 들어갔어도 불복하고는 그게 없잖아요. 예. 재판이 불복하는 게 굳이 꼭 이 말로 뭐 승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상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뭐 불복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뭐 저서를 보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따라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표현 같은데 서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저 입장문을 정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글쎄 여지를 좀 남긴 것 같기도 하고. 여지를 남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 아닙니까? 예. 저기 읽어보면 어디에 승복이 있어요? 우리가 저 지문을 내놓고 승복 메시지를 밝혔는지에 어떤 선택지를 주면 저 부분에 승복 메시지가 있다고 표시를 하면 오답입니다. 예. 승복 메시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말씀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고요. 승복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헌재 재판의 결과에 순응한다. 예. 아쉽지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관대한 것 같은데 저 부분에서 저는 눈에 띄었던 건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었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본인이 저지른 통치행위 자체가 본인들은 비상임 통치행위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판결로 당신의 통치행위는 내란행위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란행위는 실패했고 그 실패한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판결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라고 씁니다. 예.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에게 송구하고 송원에 못 이겼던 겁니다. 여전히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만 지지해 주는 국민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적시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지지하는 국민들만 본인에게는 존재한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어떤 책무를 져버린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고 예. 저는 저 문장에서 보인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성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 지지층을 글쎄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형사재판도 남아있고 계속 무슨 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입장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은 지금도 이제 그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실제 승복하지 않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강성 예. 지지층 중에. 예. 그렇지만 이제 뭐 대통령이 그걸 부추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재판마다 굳이 꼭 승복한다, 따른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예. 제 말은 그 불복 그때 처음에 체포될 때는요. 예. 사법 카르텔 그 좌파 사법 카르텔 하면서 그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 응할 수 없다는 불복 메시지를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 말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불복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지지층이 자발적으로 뭐 이게 승복을 못하고 계속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거꾸로 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그 기각이 됐어도 아마 흔쾌하게 안 하고 이게 광장으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이게 그 불복을 부추기는 메시지는 아니다. 예. 직접적인 승복 말은 없지만 사상의 그 승복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필로요. 지금 글을 써서 올렸다고 하는데 좀 정확히 크게는 안 보이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윤석열 다시 대통령 끝까지 싸우자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자필로 써서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더욱 뭉쳐서 싸우자라는 취지 저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부분이 조금 뭐 우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우리 대통령과 다시 뭉쳐서 우리 지지층들 힘내서 다시 싸우자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기도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운을 남겼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본인에 대한 파면 결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담백하게 인정하지 못한 거.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행보를 보면 알겠으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김용현 전 장관처럼 본인의 지지층과 뭔가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으로 돌아갔을 때 각종 형사적인 어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받아야 될 형사 재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형사 예. 혐의들 수사들이요. 제가 뭐 기억나는 건 뭐 다 이 6-7가지는 됩니다. 거기에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특검법이 있지만 뭐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또 이 수사의 혐의들이 있어요. 그것만 다 감내하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 대통령으로서 예. 마지막 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에서 저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소영민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오늘 헌재가 5가지 소추 사안을 판단하면서 다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 결과에 따르겠다, 승복하겠다고 하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형사재판, 많은 형사재판 남겨뒀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를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때요? 사실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더 의미가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인 그러니까 피청구인 당사자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든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든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그 상황에 대해서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예. 대해서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상 이것과 다른 판단을 형사재판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승복을 한다 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과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형사재판 뭐 당장 이제 뭐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정빈 변호사께서는 연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요? 예, 오히려 이제 그 형법상 내란죄를 뺐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오히려 이번에는 형법상 내란죄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헌법상의 그 행위 위반만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거도요. 형법상 재판할 때는 이제 그 수사 기록을 동의를 안 하면 전부 전문 증거거든요. 따라서 그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청구를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또 국헌문란 목적에도 상당 기간 이제 국가기관을 마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따라서 원칙은 이제 그 형법에 내란하고 이번에 그 탄핵 재판은 전액의 별개다. 그래서 이제 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를 한 거 이게 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내란죄는 또 치열한 법정에서 다툼이 별도로 벌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별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님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으니까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혐의가 발견이 됐을 때 추가로 뭐 기소가 가능한 거지.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는 결국 이 내란이나 혹은 외환죄와 관련한 것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 그래서 기소가 되지 않는 예. 특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이제 다른 혐의로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들 혹은 다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들에 있어서 혐의점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가적인 기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뭐 이젠 더 이상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 그 사건 내용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 아니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가능은 하다고 하니까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 그렇죠. 검찰이라는 속성 자체가 이 정치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게 뭐 작용을 해왔던 거는 검찰 역사에서 봐왔고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으면은 따지고 보면은 큰 권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직권남용죄에 대한 권리방해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 의미 음성이 나온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도 있고요. 예. 최소한 공직선거법이 중지돼 있었죠. 본인 후보 시절에 있었던 최은순 장모에 대한 한 푼도 예.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때 통장 잔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의 와이프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서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부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로 수사가 착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기소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뭐 사면 초과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내란죄의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예. 현재에서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 안 했으나 내란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정치인의 체포와 의원 끌어내기, 국회의 권능의 침탈에 대한 부분들은 내란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만장일치로 하나의 이견도 없이 인정을 인정을 했다는 부분들은 형사재판에서 피청구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 대항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해봤자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 예. 절차상의 문제로 또 한번 또 승부를 보지 않고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크게 다툴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럼 선배님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형사재판, 추가적인 형사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내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예요. 예. 그런데 직권남용은 그게 수반되는 아주 비교적 가벼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까지 기소해 재판 중인데 아주 가벼운 게 그 직권남용을 추가로 이걸 가지고 영장을 치거나 이걸로 6개월 또 구속기한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검찰 관행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예. 살인하다 보면 이게 그 칼을 찌르면 옷이 찢겨지잖아. 그러면 이게 옷을 찢었으니까 손괴도 기소하자.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 직권남용과 내란이라는 게 아, 그래요. 내란은 예.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란하다 보면 이게 직권남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는요. 과연 이게 국론 통합에 지금도 이게 그 대통령 지지하고 탄핵을 안타까워하는 보수 국민이 많아요. 뭐 여론을 덜 먹이지 않더라도 예. 이렇게까지 이게 처절하게 끝까지 복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유혈 사태 피하기 위해서 출석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경호처가 협상가 돌아갔는데 이걸 대통령이 뭐 내를 체포 못하게 경호처에 했다 해서 이걸 공무집행 방해다. 이걸로 이게 또 추가 기소하면요. 예. 이것도 이게 저는 상당히 가혹하다. 이렇게 보고 내란 하나가 사형 무기입니다. 이 정도의 대통령 영장 구속돼 있었고 이걸로 기소하면요. 여기서 끝내야지. 끝까지 하나 아주 가벼운 죄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서 하면요. 예.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 통합이 되고 보정이 흔쾌하게 그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들 불행을 이게 좀 끝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특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도 이게 검찰이 더 지금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논란이 있었는데 예. 거의 500명 이상 무자비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특검이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검찰이 수사력은 제일 뛰어난 건 맞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굳이 뭐 지금 특검이 뭐 필요했냐.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특수본에서. 예.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뭐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서영빈 변호사님 14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죠. 1차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전에 진행돼 왔던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혹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안 될 나가도 의무가 되죠.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식 공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는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이런 출석이 계속 불출석이 계속 이어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구인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출석할 의무도 있고 실제로도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출석 의무에 따라서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의 지지층들의 어떤 뭐 지원 예. 외에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권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까 이제 서정우 변호사께서는 아쉬운 마음에 내란죄가 사형과 무기징역에 말하자면 중대한 범죄가 처해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내하기 힘든데 다른 죄를 물으면 되겠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요.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겹겹이 쌓여있는 많은 수사를 해야 될 혐의점들은 낱낱이 밝혀야 되고요. 예. 예전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한 죄 외에도 내란 살인죄를 별도로 또 물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 그러니까 아기부 살려졌던 그분의 수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부분까지 추가한다면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도 추가로 됐을 때 예. 뭐 여러 가지로 검찰이 수사할 것들은 많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는 예. 그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는 걸 오늘 헌재의 파면 결정과 그 이후에 일반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된다. 예. 이거는 뭐 인색한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당연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라고 봐요. 그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서 주가 조작, 명품배, 갖가지 명태균에 대한 의혹들을 예. 막기 위해 거부권을 써왔고 그 거부권이 결국에는 여야의 극한 정치적 대립을 가져왔고요. 본인도 따지고 보면은 멀쩡한 12월 3일에 평온한 시절에 왜 비상경을 했을까? 라는 예. 의문들은 김건희 여사라는 그 사람께서 본인의 받은 혐의와 의혹만큼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에 임했다면 예. 본인의 배우자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렀을까?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정민 변호사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까? 대선 국면으로 아마 내일이면 곧바로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다거나 강화한다거나 이것이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그런 점도 검찰에서는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라고 해서 직후에 그런 태도가 뭐 지금까지 수사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갑자기 빨라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향후 이제 그런 흘러가는 내용들이 더욱 민감하고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런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오히려 조금 시간차를 두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뭐 적어도 지금의 그런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서요. 이제 60일 이내 최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펼쳐져야 됩니다. 6월 3일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정치권 조기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좀 짧게 일정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60일 안에 대선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서정빈 변호사께서 조금 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해야 된다고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거리 혹은 사고로 인해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결국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기간 자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공고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일 안에는 지금 권한 대행이 이 앞으로의 그 일정을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입니다. 오늘 의원 초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찬탄, 반탄 이런 또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명의 잠룡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브리핑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저희가 숙고하는 성찰의 시간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는 의견 교환의 시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집중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는 목소리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의 언급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든 재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된 부분적인 사안이고 집중적이고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세상에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 두 번이나 탄핵시킨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의 연출이 대자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거나 조기 대선은 펼쳐지게 돼 있어요.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수습 방안을 뭐라고 좀 제안을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바른정당이 분열되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참패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분열은 필패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얼마나 공정하게 그 경선을 치르느냐.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거의 단일 1급 체제니까 경선이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 봐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요 오히려 이제 그 고만고만한 지지율로 여러 명이 있고요. 또 색깔이 완전 틀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김문수, 원희룡 이런 분들에게 그 친윤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한 중도점 되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후보에게 약간 반윤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어떻게 극심한 분열 없이 하나로 이게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이제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틱한 이게 경선이 되어야 예. 그나마 이게 그 본선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지도부에서 상당히 어떻게 흥행을 하면서 분열이 없는 예. 하나된 이게 후보를 뽑고 일치 단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첫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번째는 분열은 안 된다. 그렇죠. 분열은 이게 필패입니다. 예. 선생님 방금 속보 나온 내용 한번 좀 볼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남동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봅니다. 저는 두 분께서 이게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입장이 간 게 아니라 저번처럼 개인적인 입장으로 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호 당원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전 대통령이에요. 예. 또 파면당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형사재판이 남아 있고요.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오늘 헌재에서 적시했습니다. 예. 내란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헌법에 수호를 하지 못했고 헌법을 파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당의 지도부가 헌법 파괴를 오늘 좀 선고받은 대통령이 찾아가서 모르는다는 거죠. 저는 인간적인 아마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기 대선 그냥 객관적으로 좀 봐서는 지금은 조기 대선이 지금 국민의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이 존립이 가능하느냐.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그렇죠. 된다. 그 문제에 예.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세운다 한들 민주당의 어떤 조기 대선의 승리를 일 수 있는 저는 뭐 프레임 어떤 대결 구도가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친윤 그룹 최근에 지금 두 쌍권 체제가 그대로 뭐 내란 옹호하고 방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키겠다는 그 프레임으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60일 이내 헌재에서 이미 파면 결정문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예. 어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 싸우기에는 쉽지 않다. 다만 길게 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의 내용에서 벗어나야만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당의 어떤 여러 가지의 뭐 분당이든 합당이든 똘똘 뭉치든 그 중요한 최종의 목표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찾느냐.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이번 조기 대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60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뭐 기각 얘기 막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식적으로는 아예 대선 얘기가 쏙 들어갔었고 물밑에서만 그것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그 절대 시간이 부족한 거는 뭐 사실인데 다만 이제 그 요즘은 또 이게 그 홍보하는 수단이나 이런 게 옛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또 짧은 시간에도 이게 그 여러모로 이게 반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쪽은 이재명 대표라는 이제 그 아마 상수일 거예요. 근데 저는 법치주의 하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지금 5개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 재판이 과연 이게 그 후보일 때도 중단되는가? 이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후보나 경선 과정에 재판이 올 수도 없단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된다고 봤던 게 이거 홍준표 2017년에 그때 송영길 본부장이 오히려 주장했던 거예요. 그때 헌법학자들 10명을 조사한 게 있는데 7명은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게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 뭐 언론에. 예. 따라서 그런가요? 저는 예.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만 되면 모든 재판 올스톱이다. 이게 다수 견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그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파면까지 모든 게 다 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게 법치를 지키는가? 예. 이걸 이게 이제 모든 이목이 거리 집중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반드시 꼭 이게 유리하다 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게 그 아마 민주당도 약간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영상 인터뷰 짧게 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대선 체제 곧 전환하셔야 될 텐데 어디에 중점 두실까요? 혹시 당대표 사퇴 시점은 좀 염두에 두시는 날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뒤로 주세요. 결정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는데 서정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뭐 그걸 털어냈지만 여전히 좀 재판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항소심 일단 끝난 사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과연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지 그 여부도 아직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633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 혹은 그 기간 중에서도 빠르게 이 부분을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확정을 지을지 그렇지 않으면 파기를 할지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그 밖에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 항소심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물론 1심 판단은 무죄를 받긴 했지만 또 2심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여부를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대장동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성남 FC 관련 의혹들 혹은 대북 송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긴 해서 예. 이것이 항소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일단 걸릴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 과정을 거쳐서 대선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심부터 진행 중에 있던 그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 재판이 멈추게 될지 혹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법적 일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법 슈퍼위크 이런 제목도 본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 내 안팎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늘부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볼까요? 최소한 3월 26일 2심 선거법 항소심의 무죄는 조기 대선 기간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기 대선 내내 서정 변호사님처럼 또 일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측면에서 사법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후보로 나오니까 이 말은 최소한 60일 이내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법이니까 633 얘기가 있던 것이고요. 위증교사는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조금의 또 어떤 가능성으로 유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툰다 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예. 결국에는 그건 또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리하게 38일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미뤄지는 것들을 고통스럽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법원에서 결국엔 나머지 남아있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성남FC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진행한다 안 한다는 또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은 그 여지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의 책임 영역에 남겨놓는 게 온전한 상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분주해진 거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여권의 잠룡들도 이제 입장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파면 3시간 만에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안 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고요.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만간 나오지 싶습니다. 이 부분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윤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고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가운데 그리고 이쪽에는 김무수 전 지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가장 빠르게 된 게 아마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에도요. 이렇게 비슷한 입장을 냈고 그랬죠. 오늘도 이제 판결 존중하면서 사과한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대표 시절에 탄핵을 찬성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책도 이미 내고 예. 계속 이제 그 행보를 하고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 의원도 이미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예. 세 분은 이제 그 이미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 약간 중도적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게 그 활동하려 하다가 예. 약간 이게 그 늦어지면서 좀 이게 그또 신중 모드로 주춤했죠. 예. 신중 모드로 이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아마 홍준표 시장이 오늘요 대구시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을 사퇴하겠다. 아마 조만간 이게 출마 선언이 나올 걸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뭐 최근에 그 명태균 문제나 또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 이제 그좀 악재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아마 이번에 나올 걸로 예. 두 분은 나온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사퇴하고 나오고 예.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직을 유지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경선까지 예. 좀 이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문수 지사도 곧 아마 이게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금 이게 그 출마를 한다 이런 예.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나경원 의원까지 예. 아마 이게 그 출마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입장을 냈네요. 이번에는 경선보다는 본선이다. 전직 대선 후보기도 했고요. 라스트 댄스입니다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서수연 이렇게 마지막으로 야권의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후보가 더 편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현 지도부, 친윤 지도부, 내란을 방어하고 방탄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오면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 큰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 세 명의 그룹은 조금은 당내에서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는 어떤 내란의 뭐 비호, 방어, 동조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는 조금 무리수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전략으로 좀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다 뭐 세 명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된 친윤 그룹보다는 다소 한두 가지 수월하다? 전략이 예. 더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까다롭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조기에 대해서는 내란의 행위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됨으로써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수층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에는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